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 회원관리팀입니다. 네, 오늘은 2018년 1월 26일 금요일장입니다. 네, 현재 시간은 6시가 좀 넘었고요. 오늘은 최고의 주식, 최적의 타이밍 제 14번째 설명을 드릴 차례입니다. 네, 14번째가 맞고요. 네, 오늘의 제목은 언제 손절매 할 것인가 입니다. 언제 손절매 할 것인가. 상당히 회원님들을 이제 관리하면서 정말 뼈저리게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정말 이런 큰 하락을 보이는 주식들을 보유하고 계셨을 때 대부분 이제 회원님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뭐 30%는 기본이고 마이너스 50% 심지어 마이너스 80% 이런 종목들이 있으신 경우이실 거예요. 이런 종목들을 들고 계신다면은 사실상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절대 매도를 할 수 없는 그 심정입니다. 예. 사실 충분히 공감 가거든요. 왜냐하면 저 또한 그런 큰 손실을 본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심정,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강하게 매도하라는 그런 관점으로 드리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게 예를 들어서 제 입장에서도 이렇게 하락을 하는 모습이 보일 때 예를 들어서 이쯤까지 보유하셨다가 저희랑 연락이 되신 거죠. 그런데 이 종목이 예를 들어서 지난 시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시장에 고점 부분이나 어떤 시장의 약세가 찾아왔을 때는 어떤 투기 종목들이 잡주들이 껑충껑충 이렇게 뛸 때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럴 때의 어떤 매도 관점을 잡을 수는 없느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사실 경험도 있고 그 마음이 너무 공감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조금 더 기다려 보자라고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때 시점에서 이제 그렇기로 했는데 이 더 큰 하락을 맛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는 사실 이때쯤의 심리는 마이너스가 예를 들어서 이때 30%였다면은 이때는 마이너스가 한 50%, 60% 정도는 되셨을 거예요. 그때의 심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신에 대한 주식 투자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되고 또 같이 그더 좋은 자리가 나올 때 매도를 하자라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린 저에 대한 그런 생각도 사실 되게 안 좋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된다면은 결국 주식을 거의 포기하시게 되는 상태가 많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래서 잘못된 관점으로 뭐 어떻게 보면 저 때문에라도 이렇게 최고 바닥에서 매도를 할 때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매도를 했다면은 그나마 더 큰 하락이 진행됐기 때문에 안심을 하다가 상승을 한다면 또 아까워 하시는 거죠. 네. 그런데 매도를 한다는 것은 손절매에 대한 주식을 매도를 한다는 것은 이런 관점입니다. 이 책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언급하는 것이 손절매의 원칙이 있잖아요. 네. 원칙을 일단 지켰으면
이렇게 마이너스 30%, 50%의 하락을 전혀 경험하지 않을 수가 있죠. 책에서는 마이너스 7에서 8%의 손절매의 원칙을 지키자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10%의 주식이 마이너스 20%가 되면서 마이너스 50%도 될 수 있는 것이죠. 처음에 이런 마이너스 20%의 주식이 결국은 마이너스 50%가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사전에 미연에 이제 방지하지 않으면 큰 하락을 당연히 겪을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기존에 벌었던 수익은 다 뱉어내게 될 수도 있죠. 수익을 내셨다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런 하락 속에서 계속적인 포기와 예를 들어서 이제 놓게 되는 단계에 가다 보면 그냥 시장은 개인 그 심리를 이해해 주거나 반영을 해서 봐주지 않습니다. 그냥 시장은 시장일 뿐입니다. 그래서 정말 혹독하고 무서운 경험을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매도를 한다는 것 자체는 이런 겁니다. 마이너스 몇 프로이든 간에 이렇게 반등을 해서 올라가는 곳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곳에서 또 매도의 그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면 때를 놓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매도를 못 하실 때도 많아요. 그러면 결국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 예를 들어서 매도의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 주식이 더 당연히 올라갈 것 같아서 매도를 못 하십니다. 그러면 더 올라가면 다행이지만 대개 이 주식의 패턴을 보이는 종목들은 다시 큰 하락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 이 시점에서도 매도를 못한 것이 보유 기간은 더 길어지고 이 시점에 같은 단가가 돌아올 때가 있죠. 그나마 이때 진행하면 다행이지만 더 큰 하락을 보일 때도 많습니다. 이런 주식들은 대개 한 2, 3년 이상의 적자를 기록한 기업도 많고요. 이런 적자 기업에서 앞으로의 미래 실적에 대한 예상치도 나와 있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실적이 뭐 예를 들어서 2배씩 성장을 하는, 그리고 시장에 좋은 경영진과 신제품이 시장 경쟁력에 있어서 우위를 계속적으로 점령해 가는 그런 좋은 실적을 나타내는 그런 기업이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지금 현재 이 주식을 1,000만 원에 매수해서 이 시점에서 마이너스 50%, 즉 500만 원밖에 남지 않았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 주식은 지금 팔아도 500만 원이고 보유해도 500만 원입니다. 매도하는 순간 손해가 아니고 지금 들고 있는 자체가 곧 그 순간이랑 똑같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매도를 결정하고 뭐 실행을 한 것은 그냥 단순히 실행을 했을 뿐, 그냥 500만 원의 가치라고 따졌을 때 그 500만 원을 지금 현재 누군가가 회원님한테 주고 이 종목을 적자를 기록하고 앞으로의 실적도 불투명한 종목을 매수할 것인지, 아니면 앞서 말씀드렸던 실적이 2배로 돌아 나가고 시장 점유율을 점점 차지하고 있는 최고의 주도주 형태인 기업의 그 500만 원을 매수하실 것인지 물어본다면 10중 8구 100이면 100, 이 기업에 매수한다라고 말씀을 하죠. 사실 손절매의 원칙은 여기서 정해집니다. 이 주식의 손실을 확정 짓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주식의 손실을 확정 짓지 않고 앞으로 더 건전성 있는 정말 원칙 있는 투자의 방법을 변경시켜서 앞으로 이 주식에 더 하락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훨씬 더 상승할 수 있는 더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의 그 구성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변경해서 예, 더 포트폴리오 관리를 이제 잘 구성을 해보자는 뜻이죠. 이 주식이 단기적인 이러한 반등이 나온다고 해도 말입니다. 이 반등에 대한 수익을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확정 지으면 좋겠지만 또한 확정을 못 지을 때도 많습니다. 네, 그 점을 감안하셔서 예를 들어서 구성했던 종목이 이때 당시에 매도를 하고 이때 당시에 만약 매도를 하고 다른 종목으로 구성했던 종목도 이렇게 큰 성과를 보이는 종목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결론은 다음에 하락을 하는 주식도 있는 것이고 좋은 종목의 주식은 큰 하락을 보이지 않고 있다면 네, 결론은 500만 원을 투자하려고 했던 그런 좋은 기업에 투자하려고 했던 그 방식 자체가 결국 정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방법을 바꾸는 것입니다. 손실을 확정 짓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겁먹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건전한 그리고 확실히 원칙 있는 투자에 진행을 하실 수가 있는 것만으로 손실이 아닌 앞으로의 어떤 그 점진적인 조금씩의 수익이겠지만은 그래도 건전한 방식으로 매매를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우선 이 책에서는 버나드 바루크라는 인물을 소개합니다. 버나드 바루크라는 인물은 백악관 자문역으로도 명성을 날린 월스트리트의 전설적인 투자가입니다. 이 투자가가 10번 가운데 절반만 정확히 맞춘다면 평균을 넘는 우수한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특히 자신의 투자가 실수였다고 판단됐을 때 재빨리 나와야 손실을 줄일 수 있다. 그런 손실을 줄일 수 있는 감각만 있다면 사실 절반도 아닙니다. 10번 중에 3개에서 4번만 맞춰도 큰 재산을 모을 수 있다라고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닐이 말하고 있죠. 수익이 난 종목의 매도 시점과 이 오닐이 아니고요. 이 부분은 또 바루크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건데요. 바루크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익이 난 종목의 매도 시점을 정할 때 3대 1의 비율을 따른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령 20에서 25%의 수익을 거둔다면 손실폭은 7에서 8%로 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3배 정도가 이제 이익의 실현 단계라고 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7에서 8%의 손절을 정한다면 수익은 20에서 25%의 수익을 언제든 거둬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3대1 원칙은 얼마 전에 저희가 또 대표 애널리스트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산술평균, 기하평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었죠. 40%의 수익을 내는 변동성 있는 투자를 하면서 40% 수익을 내는 사람이 있는데 손실의 폭은 30%로 정한다라고 했을 때 결국 계정은 점점 마이너스가 되는 과정. 그런데 이런 수익률에 대한 확정 비율을 20%에서 20대 10%, 수익을 20%, 손실을 10%만 정해도 결국 계정은 플러스로 나가는 그런 방식과 당연히 그런 방식들을 고안을 같이 한 것이겠죠. 그런 손실의 폭을 점점 개선시켜서
확실한 선절을 정하고 이익의 실현 단계를 정해서 3대1의 원칙을 정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10종목을 구성했는데 3개, 4개의 종목만 확실히 오른다고 해도 결국 계좌는 수익이 나오는 그런 분산 투자의 원칙까지 같이 접목이 된 것이죠. 네, 그런 어떤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나드 바루크는 특히 약세장인 경우는 어떤 종목을 구성을 해도 10에서 15% 이상으로 오르기 엄청나게 힘들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손절을 3에서 4%로 정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10에서 10% 이익을 정하면 이거에 또 3배수인 이제 손실은 3에서 4% 마이너스로 정하면 3배수인 10에서 15%의 이익 실현을 하는 그런 원칙을 또 정하고 있습니다. 약세장에서는 그렇지요. 네. 여기서는 일단 윌리엄 오닐이 이렇게 또 같이 언급을 하죠. 오랜 투자 경험을 통해 알아낸 사실은 10종목 중에서 주식을 매수했다면 그 중에 한두 종목만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다면 결국에는 성공한 투자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10종목 중에서 한두 종목만 올라도 그 주식의 방법은 틀리지 않고 이 10종목은 앞으로 한두 종목만 오를 그 대상자들에 대한 최고의 주식들을 찾는 것이다.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이 가장 크게 올라갈지는 그 누구도 모릅니다. 신도 모르겠죠. 근데 정확한 방식으로 매매를 했다면 그 중에 한두 종목은 수익이 나는 과정을 크게 볼 수 있을 것이고 이 한두 종목을 찾기 위해서 10종목을 고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7, 8종목은 때에 따라서는 보유를 해도 되는 것이고 비중이 더 확실한 강세장에서는 윌리엄 오닐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확실한 강세장에서는 7, 8%의 마이너스 손절도 아니고 더 짧게 손절을 하고 더 큰 주식에 비중을 태운다라고 하고 있죠. 네, 그래서 그런 매매에 대한 방식들이 결국에는 전에 많이 언급해드렸던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계정 가꾸기, 주식 계정 관리 의 측면을 봤을 때 마이너스 난 종목만 보유를 하고 플러스 난 종목들은 짧게 이익을 실현하는 그런 심리와 정반대되고 있죠. 오히려 마이너스 난 종목들을 짧게 손절을 하고 플러스 난 종목들의 영향을 심어주는 추가 매수를 하든 아니면 더 성장할 수 있는 종목들을 구성을 하든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해주는 것이 확실히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와 정반대되는 주식 계정의 관리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성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고인이 되신 제럴드 로브 이분도 되게 전설적인 투자자이시죠. 제럴드 로브가 윌리엄 오닐과 만나서 여담을 가졌던 그 부분이 책에 적혀 있습니다. 로브는 그 첫 번째 저서인 목숨을 걸고 투자하라, 목숨을 걸고 투자하라라는 책에서 저서에서 주가가 마이너스 10%로 떨어진다면 절대 무조건 손절매하라라고 나와 있죠. 근데 오닐은 의아한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왜 10%로 손절매의 원칙을 정했는지 물어봤더니 로브는 웃으면서 10%의 손실을 보기 전에 빠져나와야 된다라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또 빌 에스트롭이라는 그 투자자도 10%의 손실의 원칙을 조금 수정을 했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은 마이너스 5%에서 절반의 물량을 손절을 하고 마이너스 10%가 됐을 때 전체의 물량을 손절을 한다라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이 또한 이 원칙도 오닐은 긍정적으로 당연히 평가를 했습니다. 수많은 투자자들이 마이너스 10% 이내에 손절매를 정했던 것 자체는 마이너스 20%, 30%, 40% 이런 손절을 한다는 것 자체가 계정에서 큰 실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한 손절을 확실하게 짧게 가져가면서 앞으로 크게 성장할 주식들에 대해서 비중을 또 실어주는 그런 방법들이 공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 이상의 손절의 원칙을 정한 투자자를 찾기는 많이 힘든데요. 그만큼 윌리엄 오닐도 마이너스 7에서 8%의 절대적인 손절매 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핑계도 어떠한 타협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죠. 단 한 번의 예외도 없는 것입니다. 비록 하락하는 주식이 마이너스 7에서 8%에 도달하고 바로 상승을 할지언정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을 틀렸다라고 단정 짓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승을 한 주식들에 대해서 후회해서 그 원칙을 수정을 한다면 더 크게 하락을 하는 그런 주식들을 맞닥뜨렸을 때 결국은 그 자신이 틀렸다라고 당연히 후회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수익을 보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자신에 대한 타협과 그런 손절매를 지키지 않는 그런 원칙을 조금 확실히 지키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면 결국에는 2000년대와 2008년대와 같은 엄청난 하락을 보였을 때 남는 것은 이제 상처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주식시장을 또 떠나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도 없는 것이죠. 어떠한 경우도 없다. 저희도 비중이 4에서 5번 정도의 비중이 채워진다면 이때부터는 마이너스 8%의 손절매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비중이 다 채워지기 전에는 비중이 그만큼 실리지 않았기 때문에 한 포인트의 정확한 비중을 또 선정을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는 손절매 원칙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최고의 주식에 대한 요건, 그러니까 주도주에 대한 요건이 확실히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반성을 하고 더 높은 그러니까 더 강한 주도주에 편성을 하려고 항상 노력을 합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포트폴리오는 충분히 과정 속에서 변경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확실히 매집이 된 상태에서는 절대적인 손절매의 원칙은 존재합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만약에 계좌가 마이너스 50%가 된다면 회복을 하는 데까지는 2배의 고통이 든다고 했죠. 마이너스 50%. 지난 시간에도 마이너스 33% 정도의 손해를 본다면 50%를 성장을 해야 본전을 찾을 수 있는 그러니까 마이너스 100%면은 또 마이너스 50%면 그러니까 거의 100% 가까이 성장을 해야 또 손해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논리를 또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그만큼 큰 손실은 회복하는데 2배의 고통이 들죠. 그래서 손실을 확실히 짧게 처리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배당금을 노리는 배당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실이 마이너스 30%뭐 40%를 기록하고 있는데 배당금이 만약에 4%가 나왔다고 해서 예,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계산이죠. 이 부분의 손실을 어떻게 감당을 할 수 있을까요? 그만큼 배당금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투자도 사실 말도 안 되는 것이고요. 윌리엄 오닐은 또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장기 투자자라는 것이죠. 나는 장기 투자자라는 것이죠. 나는 장기 투자자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0%, 30%의 손실은 얼마든지 감내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장기 투자자라고 해서 이런 큰 손실을 감내한다는 것 자체도 리스크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느 경우에서도 예외가 적용이 되진 않겠죠. 비록 정말 7%나 8%의 손절이 닿고 상승을 한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또 비유해서 설명을 해서 쏙쏙 이제 저도 이해가 잘 됐었는데요. 보험에 좀 비유를 하더라고요. 자동차 보험이나 화재 보험에 가입을 했는데 사고가 나지 않았다. 사고가 나지 않았다라고 해서 자동차 보험을 다시 재가입을 안 할 것이냐라는 것이죠. 그만큼 사고가 나지 않는다고 해서 한마디로 이제 상승을 하는 주식이 있다고 해도 절대 그 자신의 원칙이 틀렸다라고 그렇게 바꾸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비유를 하면서 또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또 여러 비유 중에 뭐 칠면조를 비유한 것도 있고 뭐 빨간 드레스를 비유한 것도 있습니다. 그 빨간 드레스 얘기를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옷가게를 하나 상점을 오픈했습니다. 옷가게를 오픈해서 이 안에 드레스 샵을 만들었는데 드레스 중에 이제 빨간 드레스가 있고 파란 드레스가 있고 이제 노란 드레스가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요. 제가 그림을 상당히 못 그려서 죄송합니다. 이 빨간 드레스는 게시하자마자 전부 다 팔려버렸고 파란색은 10%만 팔렸고 노란색은 재고가 50%가 남았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손님이 온다면 과연 당신은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혹시나 파란 드레스가 지금 빨간 드레스가 다 나갔는데 파란 드레스도 상당히 괜찮아요. 예. 파란 드레스도 괜찮기 때문에 저는 이 그 파란 드레스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사 보시겠어요? 라고 권유한다면 당신은 이제 잘못된 사업에 대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연히 빨간 드레스의 재고를 늘리고 이제 파란 드레스를 뭐 나가지 않는 파란 드레스 자체를 10% 세일을 하고 그렇게 해도 나가지 않으면 20% 세일을 해서 이 빨간 드레스에 더 집중을 하는 그런 이제 운영을 해야 확실히 가게 수입이 높아지겠죠. 그런 것과 주식 투자도 사업이다라고 비유합니다. 사업을 한다는 데 있어서 어떠한 손실도 인정을 하거나 타협을 했다가는 결국에는 큰 수렁에 빠질 수가 있다라고 경고합니다. 정말 많이 공감이 됐습니다. 제가 조금 약간 삼천포로 빠진 데가 있어가지고 끝으로 정말 중요한 구절이어서 책을 읽어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신념을 잃지 마라라는 것입니다. 현재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 그런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분이 있다면 상당히 도움이 되실 만한 구절인 것 같습니다. 손실이 치명상이 되기 전에 손절매를 해야 하는 마지막 중요한 이유가 있다. 한번 용기를 잃으면 다시는 어떤 결정도 내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손실이 커지기 시작할 때 손절매를 못하면 주식시장에 관한 확신을 잃기 쉽고, 그러면 앞으로 제대로 매매 판단을 내릴 수 없게 된다. 더욱이 용기를 잃는 바람에 완전히 절망에 빠져 주식 투자를 포기하고 시장에서 달아나 버릴 수도 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지 못하고 자신이 저지른 실수로 야기된 결과를 치유하지 못하고 떠나버리는 것이다. 더구나 자유시장 경제에서 가장 멋진 기회 중 하나인 주식시장에서의 성공 가능성마저 포기한 채 말이다. 월스트리트에서는 인간 본성의 경영자이다. 주식을 적절하게 사고 파는 일이나 여기서 이익을 챙기는 일 모두 복잡한 과정이다. 그러나 주식시장에 참여한 사람들의 90%는 그리 열심히 공부하지 않는다. 프로든 아마추어든 마찬가지다. 자신이 판단이 옳은지 그른지조차 알려고 하지 않는다. 수익률이 뛰어난 종목의 주가를 움직이는 요인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분석하지 않는다. 운이 좋아서 주가가 오른 것도 아니고 그 이유가 수수께끼인 것도 아니다. 일부 대학 교수들이 말하는 것처럼 대학 교수분들이 이제 그 메리츠 그 투자에서도 존니 대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경제 그 학과 교수들도 사실 그 학생들한테 주식을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고 하죠. 그런데 이 대학 교수들이 말하는 것처럼 주가가 무작위로 움직인다라는, 그리고 정말 주식은 위험하다, 그리고 또 효율적인 시장이니 뭐 이런 주장들도 다 옳지 않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선 종목 선정을 정말로 잘 하려면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 언제 어떤 식으로 주식을 팔아야 하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주식을 제대로 매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고 모든 투자자가 가장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다. 정확히 매도하기 위해서는 손절매 계획을 미리 세워두고 손절매해야 될 때는 주저없이 실행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다. 자존심이나 고집 따위는 버리고 시장과 싸우려는 생각도 없애라. 당신에게 손해를 안겨주고 있는 주식에 감정적으로 집착해서는 안 된다. 이 점을 명심하라. 세상에 좋은 주식은 없다. 주가가 오르지 않는 한 모두 나쁜 주식이다. 2000년대와 2008년 경험으로부터 배워라. 여기에서 제시한 매도 원칙을 따른 이들은 이익을 실현하고 재산을 지켰다. 그렇게 하지 않은 이들은 상처를 입었다. 라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설명 드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주말 또 건강 유의하셔서 잘 보내시고요. 네,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